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15 집회를 아주 의미 있게 잘 마쳤죠. 우리 많은 동지들이 나와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국모 유경수 영부인의 추모식도 하고, 그리고 광복절, 아울러 건국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건군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행사를 마쳤고요. 또 많은 또 내빈들이 오셨는데, 우리 또 박근영 영희가 오셔가지고 또 우리 공화당을 위한 또 좋은 말씀, 정말 우리 몸에 비장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장의 카드다, 비장의 무기다, 비장의 결이다라는 말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지정 스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가 또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대대로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감리교 성직자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제가 또 순서를 맡아서 3분 정도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원래 카드로 만들어서 그 스크린에 띄웠는데 좀 늦게 띄워진 것 같아요. 나중에 공식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어떤 우리 동지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황현필이라는 한국사 강의하는 분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존경할 수 없는, 이승만을 존경할 수 없는 25가지다. 실제 보니까 24가지더라고요. 11번째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한 동상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국부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전국의 학교와 공공기관에 세워야 될 이유 250가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고, 또 제가 했던 영상 중에 또 관련 있는 영상을 또 링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토론을 제외했거든요. 무제한 토론. 그리고 모든 토론의 조건은 황현필 측에서 다 맡아서 하고, 내가 거는 조건은 단 하나, 실황. 현지 실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 24가지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제 반박을 할 테인데, 팩트를 가지고 내가 보니까 황현필은 하수의 하수. 그래서 황현필보다 고수가 만들어낸 글을 얘가 그것을 이제 어디서 보고 나름대로 요약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짓거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고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동지들이 이제 이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황현필이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사진 3개를 사용했죠.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팩트를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황현필이가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사진을 3개를 올렸는데,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19년 3.1운동을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니까 한성에 있는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동안 일제 식민지 하지만 서울의 수도죠.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가 비밀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인천의 비밀리에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를 최초에 설립을 하면서 국가 원수로 집정관 총재, 이걸 이제 프레지던트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집정관 총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이승만 박사가 듣고 최초로 이승만 박사의 그 전형을 촬영해서 이제 외국에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것들을 또 종북좌파는 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찍었다는데, 아니 임시정부가 생겨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세계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입니다. 바로 그 사진에 얼굴만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President of Korea, 그리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교체시켰고 대한공화국 만세, 그리고 롱 리브 코리아 만세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의 존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한성 임시정부 이후에 이제 망명정부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물론 한성 임시정부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또 상해 임정이 생겼는데, 바로 상해 임정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면서 1920년 5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데스크라인이라고 하는 사진관에서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관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존영을 촬영하는 사진관인데, 거기서 촬영한 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즉 건국식 직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화장에서 경무대로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화장에서 마지막으로 촬영한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즉 굉장히 이제 단호하고 근엄하고 한 사진인데, 말씀드린 대로 배제학당에서부터 한성 감옥에서부터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 건국을 완전히 완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식을 하기 직전에 이화장에서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왜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종북좌파가 이를 가나?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 때때로 위대한 것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또 한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유 사역을 추종했던 많은 군중들이 또 돌변해서 십자가형에 못 박히고, 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하나의 또 예로 들었고요. 또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연방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노예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 이것이 깨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비록 전쟁을 통해서지만 그 연방을 유지해서 분열이 없이 이제 고도 성장을 이후에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때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죠. 또 또 우리 유경수 형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유경수 형분이 암살을 당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암살을 피했지만 결국에 어처구니 없게 이제 총애하던 부하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이런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즉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동지라고 하고 그 체제를 인정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은은 민족을 향한 동족상견의 범죄자로서 국제형사법에 소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민족적 영웅으로, 심지어 어버이로, 수령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전범으로 반대는 극단적이죠. 근데 동시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건국의 아버지, 국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이 동양에 세운 분, 또 인류 역사상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이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독재자, 국부 대신에 독부라고 하는 말 쓰고, 또 독재자, 학살자,
통치기간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의 희생자들을 학살했다고 독재자, 학살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 공산주의자, 또 군사 쿠데타 등등으로 이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용어로 다 거짓으로 뭐 눈으로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등 또 제3자 경제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오해가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거죠. 어느 하나가 진실이고 어느 하나가 거짓인 것입니다. 또 그 한 예로 재미난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 아시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고 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보다 덜레스 장관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덜레스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공항을 덜레스 공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조사를 했는고 하니 너무나 참 자기의 국제외교 참모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덜레스의 부하가 되겠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할 정도로 정말 한 시대의 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특히 이제 인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친공산주의였거든요. 그 소련과 같던 친공산주의인데 이 인도를 친미 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루를 몇 번 만났는데 1956년 3월 9일 날 뉴델리에 덜레스 장관이 가서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네루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트루먼 행정부도 그렇고 아이젠 행정부도 그렇고 분단되고 또 전쟁까지 치르고 완전 후진국인 그 한반도의 조그만 국가 지도자 이승만한테 왜 이렇게 절절매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덜레스 장관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고도의 정신세계를 아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은필이가 제시한 24가지에 대한 제가 팩트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자, 원론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의 기초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북좌파들은 거의 소문이라고 그러죠. 여시아문, 어디서 내가 듣기에. 원래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구전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구전 역할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아주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또 더 머리 좋은 사람에게 또 구전으로 전해주죠. 그래서 계속 구전으로 역사적인 팩트를 이어오는 것이 바로 여시아문인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어디서 듣기에, 어디서 소문으로 듣기에, 그리고 한 거리 건너 두 거리 건너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종북좌파 역사는 거의 다 이 소문에 기초한, 내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를 한 걸. 황현필이도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보다 좀 더 연구한 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보고 나름대로 그냥 짓거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뭔고 하니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특별히 독립운동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CIA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CIA는 언제 생겼는가 하니 2차 세계대전 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문서를 CIA 문서라 그러고 독립운동 당시부터 돈의 혈안이 된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CIA는 이승만 박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1941년 6월 11일 날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COI라는 기관을 창설합니다. Coordinator of Information. 그래서 정보조정국이라는 것을 세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럽 전선하고 태평양 지역을 나눴는데, 태평양 지역 담당이 누군가 하니 맥스웰 게일이라고
중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하고 아주 친한 게일 선교사의 사촌 조카입니다. 그래서 동양 지역을 이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이 맥도웰 게일 선교사와 이승만 박사가 아주 친해서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고 활약을 이렇게 자문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2년 전쟁이 나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나죠. 진주만 기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이승만 박사가 그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진주만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곧바로 이승만 박사는 미 국무부, 미 국방부 그리고 COI의 상임 고문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6월 13일 날 이 COI를 더 확장해 가지고 OSS 오피스 오브 스트래티지 서비스 전략조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방부, 국무부를 모두 통합하는 정보기관을 하는데 역시 이승만 박사가 상임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이 OSS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VA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COI 때 이 방송을 다 녹음해서 이제 OSS를 통해서 VOA, 그러니까 OSS에서 관리하는 방송이 VOA입니다. 그래서 VOA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 미국의 정보, 전쟁의 정보 같은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두 가지 녹음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영어와 한국어로 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 방송이 바로 VA 방송이고 이게 바로 OSS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거죠. 놀라운 거는요. 워싱턴 DC에서 독립 외교 운동을 할 때 앤소니 니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보원이 있는데 이 정보원을 이승만 박사가 알고 이 니콜스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니콜스가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또 정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마이 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 교류를 하는 정보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8.15 건국식 사진을 보셨죠? 그때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 원수 사이에 젊은 등치 큰 청년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앤소니 니콜스입니다. 그러니까 앤소니 니콜스는 독립운동 때 또 미 군청정 때 또 건국 이후에 6.25 동란에 이어서까지 이승만 박사의 중요한 정보 역할을 한 분이다. 그러니까 CIA 요원이면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분이죠. 자, 그 다음에 1945년 9월 20일 날 해방되고 OSS의 국장은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유럽 담당이고 국장이긴 하지만 전체 국장이 하지만 유럽 담당이고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 프레스턴 굿펠로라고 하는 대령인데 이분이 또 이승만 박사의 정치고문 역할을 합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이제 1946년도 이제 이승만 박사가 건국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걸 이제 남선순행이라고 그래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 장호원, 천안, 대구 뭐 쭉 해가지고 그래서 1차 5월달, 2차 이 남선순행인데 그때 CIA 지부장이 조지 모트라는 대령인데 이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서 미국에 보고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남성순행 쫓아다니다가 이승만 박사와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았냐? 자, 이승만 박사가 33년 만에 왔죠. 우리 국민들이 33년 만에 해방이 돼서 집회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박사 연설을 듣는데 그 더운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장실도 안 가고 국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승만 박사 연설을 집중해서 듣고 이승만 박사의 그 연설을 또 들으면서 보니까 이거는 뭐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유명해요. 그래서 조지 모트라는 분이 이승만 박사의 감동을 받고 이승만 박사의 지지자가 되고 나중에 그 유명한 올리버라는 박사가 이승만 박사의 외교 고문했던 올리버 박사가 책을 쓰죠. 대한민국 건국사를 씁니다. 대한민국 X파일, 건국의 X파일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 조지 모트 대령이 CIA 대령이 서문을 씁니다. 근데 그 서문을 너무나 잘 써가지고 미국의 사회과학 본부에
귀중한 자료로 보관이 될 정도입니다. 그때 그 서문에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때 자기가 남성 순회 때 들었던 이승만 박사의 그 유명한 연설, 그 백성들의 그런 진지한 모습들, 청정결백한 그런 삶, 애국심, 또 젠틀맨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로 기록해서 책 서문에 써서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47년 9월 18일 날 이때 CIA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CIA 창설이 되면서 그 유명한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하죠. 정적을 제거하는 작전, 즉 이승만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제 전략과 국제 정책에 어긋나면은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작전이 바로 에버레디 작전입니다. 그것을 1950년 10월 달에 월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장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때 참모장을 했던 월터 스미스가 국장을 하는데 그때 한국 지부 요원이 누구냐? 여러분 싱글러브 수장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청문회했다가 소장에서 예편된 그 싱글러브가 소령 때 한국 지부 요원으로 이 에버레디 작전을 수행하는 실무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미스나 싱글러브도 결국 이승만 박사에게 굴복을 하죠. 그 다음에 1953년도 2월 9일 날 알렌 웰시 덜레스가 CIA 국장이 되면서 오늘날 모든 CIA 모든 체계를 다 만드시고 또 건물도 이제 초석을 넣는데 그 덜레스가 누구냐? 바로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의 동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덜레스의 아버지가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후원자였습니다. 즉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닐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학비를 대주고 또 후원해주고 자기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덜레스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었고 이 동생 덜레스는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30세 이승만 청년의 설교와 간증과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덜레스는 국무장관이 되고 또 동생은 CIA 국장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CIA 문서, 독립운동 당시에 그런 문서가 나왔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인환과 전명훈의 변호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승만이 거액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거액을 요구했는데 거액을 안 줘서 거부했다는 뜻입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이 핑계를 대가지고 했고 또 하버드 석사를 늦게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자, 하버드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이 콜리지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또 동양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서 2년 만에 학사를 마치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제안합니다. 바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하버드 대학에 도전을 합니다. 지난주 사진에 말씀드렸죠. 이 배제학당에서 제일 친했던 버스티드 선교사가 유일한 하버드 출신이었고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하버드에 대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빨리 한국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만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어이가 없죠. 석사도 안 하고 박사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그런 전례가 없다. 일단 석사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1년 만에 석사를 끌려고 하버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하버드 공부가 빡세죠.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외부 활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때 이 장인환 전명훈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학 과목이 어려워서 제대로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수료만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다시 이제 어플라이를 하죠.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는 대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해서 똑같이 프린스턴 대학교에다가도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빨리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프린스턴 대학교는 친절하게 또 윌슨 대통령이 또 장로교인으로서 선교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신학도 공부합니다. 왜? 모든 혜택을 줄래니까. 그리고 또 박사학위도 동시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도 경제 과목을 다시 수강하면 학점을 받아서 석사를 주겠다 해서 1910년도에 정식으로 썸머스쿨을 해가지고 학점을 따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짓거리냐면 뭐 하버드 석사를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받다. 아니 하버드 프린스턴이 어떤 대학인데 돈 준다고 학위를 주고 선교사가 무슨 어떻게 도와줘서 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뭡니까? 아니 변호를 누가 합니까? 변호는 변호사가 해야 되잖아요. 변호를 요구한 게 아니라 변호사의 통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통역을. 그런데 뭐예요? 변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거죠. 변호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변호를 부탁할 수,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이승만이 변호를 합니까? 변호사의 변호를 통역해달라고 통역을 요구한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워싱턴에 다니면서 수요일마다, 주말마다 미국의 전 교회들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특강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은 1년 동안 너무 빡세가지고 그런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외교관 스티븐슨이 테러를 당하니까 완전히 조선인은 이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해요. 자기네 외교관을 한국 사람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국민들도 그렇지만 지식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런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의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다 모이고 또 국제법, 국제외교를 하는데 이승만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또 이승만 박사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미 만미 공동회의 때 이 폭력적인 선동을 해가지고 보부상과 싸우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폭력주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중하게 거부를 하고 옥중 감옥에 있었던 옥중 동지인 신웅우 있죠. 신웅이가 USC 남가주라고 하죠.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 출신의 옥중 후배죠. 동지면 후배인데 그래서 신웅우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환과 전명호는 출석 후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국민회에 가입을 하고요.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에 또 비밀 자금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일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친일 발언을 자 언제 했는가 하니 이승만 박사가 1910년도 7월에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8월 22일 날 한일 병탄 비밀리에 조약을 맞고 백성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뜸을 들였다가 8월 29일 날 한일 병탄을 선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청년들을 비밀리 깨우기 위해서 YMC 학감으로 오는데 일부러 유럽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10월 10일 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04년도에 출국을 했죠. 그리고 1910년도 6년 만에 와서 경성을 보는 거예요. 그 경성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결국 자기가 청년 시절부터 대한제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또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 된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승만 청년이 상투를 자를 때 이렇게 무능한 무책임한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될 터인데 일본 놈들이 내 상투를 자르기 전에 에비슨 선교사님 제 상투를 잘라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와서 6년 만에 개화되고 개방된 모습, 전철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한 모습을 보고 결국 대한제국이 하지 못한 개혁 개방을 일본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그거를 친일파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발언이 전혀 아니죠.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안타깝게도 개혁 개방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 개방돼서 일본 식민지에서 개화된 모습을 얘기한 것. 이제 양반도 없어졌죠. 양반 상놈도 없어졌죠. 상투도 없어졌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친일 발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와이 갱스터였다 그러는데 제가 이 황현필이가 고수의 글을 보고 읊었다 그랬잖아요. 고수의 글은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하와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소송도 하고 또 폭력 사태도 일어났는데 웃음이 나와요. 서북청년단을 동원했다 그래요. 서북청년단을. 여러분 서북청년단은 해방 이후에 생긴 단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때 서북청년단을 동원해서 폭력을 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는 두 단계에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YMC 학감으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안 되겠다 해서 이승만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게 백오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 만주를 잇는 신의주의 신의주 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교를 개통식 하려고 데라우치가 했는데 그 개통식 때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 오명을 씌워가지고 체포한 게 백오인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거든. 그거의 주모자로 이승만 박사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일본 측하고 타협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만 이제 해외에 망명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12년 3월 26일 날 생일 때에 이제 망명을 와가지고 워싱턴에서 백오인 사건을 폭로하다가 1912년 2월 달에 이제 하와이에 들어가서 3.1운동 때까지 약 한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한 거는 바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즉 백오인 사건의 진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북 좌파 목사들이 이 책을 보고 전향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오해했던 분들이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그 어떤 목사와 선교사도 교회사를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한국 교회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그 핍박 내용을 썼고 또 그 내용이 완전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와 선교사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북좌파로 유명한 목사인 송무순 목사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서문을 씁니다. 이 책이 한국 책으로 다시 나올 때 서문을 쓸 때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런 선문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에 또 언제 거주하게 되는 거니? 3.1운동을 이제 그때 준비하지 막판에. 그래서 3.1운동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1922년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바로 그 유명한 워싱턴 군축회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 때 일본의 실상을 폭로하고 일본이 이제 해군을 막 증강시키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확장하려고 할 때에 이걸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워싱턴 군축회의에 오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강대국들의 일본의 방해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전으로 1922년도에 이제 하와이에 들어가서 약 17년 동안을 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Japan in South을 즉 일본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먹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와 인도를 탐보다가 동남아를 점령할 때 마지막으로는 태평양에서 미국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미국을 향해서 기습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결국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멸망하게 되면 그때 독립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1904년도 추록할 때부터 허버트 선교사님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군축회의 실패를 통해서 그때부터 때를 기다리는 거. 자, 언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무슨 준비를 했느냐? 바로 최초의 독립교단인 한인교회를 세워서 인재들을 양육하죠. 그 다음에 최초의 여자 학교를 또 세워서 여성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인재 양육하죠. 그래서 양유찬이라든지 또 남궁옥 선생님의 아들 남궁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쟁쟁한 인물들을 이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태평양 출판사라고 하는 이 출판사를 설립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이 문서가 전 세계에 남미, 브라질에 있는 한인 교포들까지도 하게 되고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 한인들에게 일본의 실상과 또 장차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 독립과 건국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사가 이미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를 다 경유하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톨스토이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손자가 1956년도에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산당의 당부당,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당한 이유를 바로 썼는데 그걸 바로 태평양 출판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에서 갱스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고 역시 아무래도 이제 안창호 단체와 박용만 단체와의 어떤 마찰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드린 대로 정복자파들은 서북청년단을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박용만을 고발했다. 그러는데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단체인 국민회에서 박용만이가 여러 가지 자금도 또 여러 가지 또 폭력적인 일도 행사하니까 바로 반대로 박용만이는 한성감옥 옥중 동지였습니다. 후배였고 동생이었고 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결국엔 이제 저격을 당하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비밀리에 원고를 녹근에다가 묶어가지고 비밀리에 반출하는데 누가 반출하는 거냐? 바로 박용만이가 먼저 성파하면서 박용만이가 그것을 비밀리에 반출해서 LA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친밀했던 동생과 같은 이제 박용만인데 이 박용만이가 이제 폭력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런 이권 싸움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독립지지단체인 국민회가 박용만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정반대죠. 그리고 1918년 2월 27일 날 하와이 법정에서 이승만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했던 음모를 폭로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데 여러분 두 가지 심각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큰일 날 짓이죠. 아니 일본의 군함이 미국과 평화적인 교류로 해서 하와이에 왔는데 그거를 박용만이가 조선인이 폭파시킨다? 그건 뭐예요?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군함이 이즈모가 하와이에 올 일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과 같은 평화시대에 상호 뭐 관함식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정 직원 자체의 진위 문제를 지금 좌파와 우파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즈모 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사실 확인부터 돼야 되고 또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은 이 폭파에 대한 음모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임시정부 대통령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방탕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자,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1934년 10월 8일 날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와 뉴욕에서 프란체스카 와자 하나 더 들어갔네요.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뉴욕 대학교의 유대인 맥스웰 틸만 코엔이라고 한 청년이 여러분 뉴욕은 유대인들이 많죠. 그리고 뉴욕 대학에 유대인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승만 박사가 키운 남궁옥 박사, 태극기 무궁화 운동으로 유명한 남궁옥 박사 아들이 남궁염인데 그러니까 남궁염이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남궁염이 이제 뉴욕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니까 이 틸만 코엔 청년이 이승만 박사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지낸 구미위원 부장인 이승만 박사의 집을 방문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야. 이승만 박사와 대화해보고 그분의 탁월한 이 국제적인 지혜와 역사적인 지혜, 신앙적인 지혜 여기에 감동하고 두 번째 청렴결백함에 감동하고 검소함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틸만이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가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되는데 이승만 박사의 무료 법률 담당을 조언해 주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1953년도 6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죠?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국제법 조언을 누가 해줬냐? 맥스웰 코엔이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보통뿐이 아니죠. 방공포로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이 있거든. 제네바 협약. 그래서 포로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는 원칙이었죠. 사실 맞는 거죠. 포로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가족,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억류할 수도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포로 상황은 굉장히 달랐지 않습니까? 방공포로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권 문제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해서 그래서 이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모든 어드바이스를 누가 했냐? 바로 맥스웰 틸만 코엔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강조해라. 전 세계에 계속 방공에 대한 의식을 지어주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홍보 활동을 해라 등등 해서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한 교서. 자, 1921년 1월 28일 날 임시정부 재정난이 너무 심각할 수밖에 없죠. 임시정부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국내나 하와이 해외 동포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정부를 꾸리는데 당연히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 재정난에 힘드니까 재정난에 대한 대책으로 6가지 교서를 내립니다. 교시를. 그런데 5번째 장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해서 군사적 준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독립전쟁을 방해했다. 또 무력
운동을 무력 독립운동을 멸시했다, 방해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 그게 아니죠. 지금 무력 독립운동을 해봐야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산리 대첩,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청산리 대첩 때문에 아주 만주에 있는 한인들이 싸그리 그냥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만주시 참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열을 받는 일입니까? 일개 민병대에 의해서 정규군이 타격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냥 군인할 것 없이 한인 사회를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부요의 연설을 잘 들어보시면 그때도 말합니다. 무기를 감춰놓고 다 때를 준비하라. 특별히 국내에서는 하지 마라. 왜? 국내에서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무기만 소지해도 당장. 그래서 이제 철도를 파괴하다든지 이런 비밀 작전만 하고 하물며 이 당시는 더 어렸을 때 이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요것만 가지고 독립전쟁을 방해했다, 군사독립운동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첫째, 놀랍죠? 임정의 스마트 앤 스몰, 슬림화 조직을 한 겁니다. 임정이 무분별하게 커가지고 돈만 잡아먹지 말고 스마트하게, 스몰하게, 슬림화, 놀랍죠? 이미 이승만 박사는 이 국가 경영 통치에 대한 거를 이미 청년 시절부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 임시정부를 스마트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지금 우리 경제대국 저는 경제대국 사회라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 거 아니? 자,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그 인구가 생산해내는 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조를 생산하는데 약 3억이 인구가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약 5조를 만들어냈는데 인구는 3분의 1 정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약 5억을 만들어내지만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5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크기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 인구 비례로 따져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1위고 일본이 동서통일을 한 독일이 2위고 그 다음에 일본이 3위고 그리고 한국이 4위입니다. 그런데도 종북좌파 정권에서 방만한 이 공무원 늘리고 해가지고 심각한 지금 재정 문제가 오고 재정 파탄의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상해 임정 때 스마트, 스몰, 슬림화 교실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임정 직원 요즘에 저 잊어버렸는데 청년들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열정페이. 열정페이 하지 말고 임직원 적어도 임정 직원이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놀랍죠? 왜?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임정에서 지도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 종북좌파들은 이승만 박사가 그 피 같은 돈을 막 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는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나만 모금하지 말고 너희들도 모금 운동을 해라. 기본 모금 운동을 공동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해 임정의 모든 돈은 사실 이승만 박사가 다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승만 박사를 보고 돈을 내줬지. 거기에 안창호 보고 대주고 김구 보고 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동희 보고 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비밀 영락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대학의 여 교수가 논문 하나 썼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비밀 암호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해서 KBS에서 이 책을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는데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송한 거예요. 뭘 빼뜨렸냐? 그 상해 임정 독립운동 당시에 제일로 중요한 게 이승만 박사의 암호였거든요. 이승만 박사의 암호 체계가 제일 중요했고, 이승만 박사가 암호를 만들고, 그 이승만 박사의 암호 만든 게 그 책의 핵심인데 그건 쏙 빼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걸 컴프레하면 어떻게 돼요? 종북좌파 언론은 다 잡고 있고 학계 다 잡고 있으니까 뭐예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우리 동지가 어떻게 알고 그 책을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맞죠? 비밀 연락만 구축만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암호 체계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던 거죠. 그 암호 체계를 가지고 3.1운동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위임 통치, 즉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우리를 식민지로 신탁 통치해달라. 그 의도는 뭐예요? 국제 전략적으로 우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국제연맹에서 신탁 통치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국제 전략적 안목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런 전략을 모르는 단재 신초라든지 이 정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고 매도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한마디 무식하다는 얘기죠. 국제 전략을, 아니 대한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명성황후가 왜 살해당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외교가 무지하니까 그랬고, 명성황후가 국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하니까 일본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특별히 단재 신채호 민족주의 계열에서 반대했고, 또 역시 정적인 공산주의 계열, 이동희의 정산주의 계열에서 반대하면서 이걸 빌미로 이승만 박사를 이제 탄핵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승만 박사는 그때 이제 탄핵 같은 건 신경 안 써서, 왜? 임시정부가 소위 세상 말로 개판이거든요. 돈만 먹고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워싱턴 군축회의 때 이제 왔다가 나와 있는 사이에 이제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 재미난 거는 이 단재 신채호가 이 위임 청원서 가지고 비판할 때 앞장섰던 청년이 누구냐? 신성모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신성모. 그런데 이 신성모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하게 되죠. 광복 후에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신성모를 찾습니다. 신성모 어디 있는지 찾아와라. 왜? 정부의 귀한 이제 요원을 쓰려고. 여러분, 신성모가 마도로스라고 또 많은 종북좌파들이 세상말로 씹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신성모는 여러분 그 엑스트라 마도로스라고 하는 이 뱃사공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엑스트라 이 라이센스는 시험 자체도 못 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신성모가 이것까지 시험에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항해사지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미군 대령이 나중에 이제 이 신성모가 이제 해양대학을 만들 때, 이승만 박사의 도움으로 1956년도에 이제 해양대학을 만들 때 그거를 지원해 주러 오는 미군 그 해군 대령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다가 신성모한테 저 슬쩍 떠본 거예요. 당신은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성모가 엑스트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대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례를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실 때 신성모도 충격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 미 해군 대령이 신성모 박사의 묘비를 세웁니다. 너무 존경해서. 그 다음에 신성모를 국방부 장관을 세웁니다. 초대 이제 이범석에서 국방부 장관 세우니까 또 막 사람들이 이제 마도로스를 국방부 장관을 세웠다고 막 씹는데, 여러분 신성모는 그러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최고의 영어 전문가고, 당연히 우리가 미국과 해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게 필요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해양법의 대가라는 겁니다. 해양법에. 그래서 신성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잘리면서 이승만 박사가 주일공사로 부임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또 쉽죠. 마도로스를 일본 주일공사에 시켜가지고 또 지들끼리 짝짝고 해먹는 거나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의 그 유명한 평화선. 평화선이 뭐예요? 해양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해양법의 최고 전문가인 신성모를 주일공사에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신성모 등등 하여튼 이승만 박사를 비판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무식하다. 국제법에 무식하고 국제외교에 무식하고 역사에 무식하고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고 하는 무식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탄핵당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위인통치.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자금을 도와주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또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이제 탄핵을 당하는데 바로 이동희가 크레물린의 국제공사나 자금을 유입해 오고 하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별을 한 거죠. 그리고 단재 신체 민족주의 계열이 야합해서 이승만 박사를 축출하는 반역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종북좌파와 내각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엮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임시정부 의원금을 착복했다.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정부와의 관계, 모든 단체들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왜? 돈을 무분별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상해 임정에 대한 자금도 제공도 중단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광복군을 김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광복군은 이승만 박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국 내외에 어떻게 외국인이 광복군을 만듭니까? 중국의 총통 장개석 총통이 허락해 주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죠. 특히 송미령 여사, 쑥메이링이라는 여사는 아주 이승만 박사 감리교를 칠합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이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구가 장개석 총통을 어떻게 만나요? 바로 이승만 박사가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는데 바로 OSS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조정국에서 이 광복군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겁니다. 광복군을 누가 관리해요? 바로 OSS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OSS 훈련도 시켜주고 또 OSS 정보도 하고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대장들이 훈련 교관이 다 선교사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선교사 아들들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러시아 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래 갔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전쟁이 나니까 다 정보장교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복군 조직의 그 조직 자금을 누가 했냐? 바로 제중원 세브란스 원장이었던 에이비슨이 은퇴하고 미국에 와서 플랜드 오브 코리아, 친한해 한국 친구회라는 조직을 미국 전역에 조성해가지고 이거를 모금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광복군 지원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비밀리 자금이 들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모아진 자금으로 광복군의 모든 자금을 이승만 박사가 보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11번째 뭔지 모르지만 지워졌더라고요. 자, 12번째는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의 사건인데 요걸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